2011년 10월 공주 공산성에서 특이한 유물이 발굴됐다. 완전히 그대로 제대로 남았다. 그치? 모치랑 가죽이야. 그것은 칠을 한 갑옷이었다. 거무스름하면서 광채를 내는 갑옷 조각은 무려 1000편이 넘었다. 동아시아 갑옷 발굴 역사상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특히나 칠갑옷이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갑옷이 대체로 보면 철로 만든 갑옷인데 칠기로, 그것도 찰갑으로 조각조각해서 전부 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잠깐만. 글씨 썼지? 우와. 전자다, 전자. 이거 어떡하니? 떨린다. 기다려. 갑옷의 표면엔 붉은색 글자가 쓰여 있었다. 대구전? 큰 대자에 입구자에 어때? 여기도 명문이다. 여기 보여? 여기 주칠된 명문 보이셔? 왕무염이라는 주칠. 가운데 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관 19년, 그것은 당태종의 연호로 서기 645년 의자왕 제위 5년을 의미한다. 백제 최후를 맞았던 공산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칠갑옷. 갑옷은 누구의 것이며 왜 이곳에 묻혔을까? 바로 이곳이 삼국시대의 갑옷이 출토된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갑옷의 조각은 무려 1000편이 넘는데요. 이것은 완형 복원이 가능할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드문 일이죠. 게다가 이번에 발굴된 갑옷에는 정관 19년, 즉 서기 645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까지 적혀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이 있던 공주 공산성. 1980년부터 공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돼 왔다. 지난 10월 이곳 성안마을 유적에서 갑옷 조각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햇빛을 받으면 마치 유리처럼 반짝이는 비늘 모양의 조각들. 칠갑옷이 이토록 다량으로 발굴된 것은 한반도 역사상 처음이다. 갑옷이 발견된 지점은 성안마을 동쪽 연못 추정지였다. 갑옷 자체는 사실 남겨져 있는 위치가 이 성안의 중요 시설인 왕궁 부속 시설의 무릉덩이는 연못이거든요. 근데 갑옷은 원래 연못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갑옷은 대체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이렇게 부장된 상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갑옷은 그 시대와 성격을 증명해줄 단서까지 지니고 있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갑옷의 위쪽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옷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붉은색의 글자들. 14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한 명문엔 정관 19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표기돼 있었다. 일단 이 갑옷 자체는 그 즈음에 제작한 거, 그 즈음에 어떤 역사적 어떤 정황과 관련해서 남겨진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물 자체가 절대인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연호로 인해 학계에선 갑옷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금성문 자료가 당대 사료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중국 측 연호도 단 한 점도 없고
백제척 연호라고 추정될 만한 연호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전부 간지를 사용했던 거죠. 당나라의 책인 한원에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백제는 연대를 표기할 때 별도의 연호를 쓰지 않고 60갑자 간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봉환기 역시 미륵사의 창건 연도를 60갑자를 사용해 기해라 표기했고, 부여 능산리 절퇴에서 발굴된 사리감은 위덕왕 13년인 서기 567년을 정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백제가 외교 관계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전해오는 백제의 칼 7지도. 백제가 외에 하사했다고 알려진 이 칼엔 중국 동진의 연호로 추정되는 태화가 새겨져 있다. 또한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올린 글에 쓴 연호 태신은 송나라의 것이었다. 백제인들도 어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국제 사이에서는 이 중국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중국 고대 병기 연구가인 양홍 연구원. 그 또한 명문에 기록된 당의 연호 정관에 주목한다. 所以这个应该是和这个铠甲的，就这个铭文，这个贞观，因为唐朝的贞观用贞观的这个年号，百济它是不用的。那么编起来样子呢？ 그는 또한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 조각의 형태가 중국 당대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시안에서 출토된 철로 만든 찰갑이나 신장에서 출토된 당나라의 갑옷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我没有仔细看，但是很有可能是唐代的遗物，因为现在没有什么可以从考古学的角度去证明百济的铠甲就是这样子的，所以现在看起来，这个甲片的从形制、特点，特别是那个穿孔的数量和它的位置。 都和中国发现的这个从汉到唐代的这些甲片更接近。 갑옷의 국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문 정관 19년. 갑옷의 정체와 이를 둘러싼 백제 말기의 역사적 정황을 해석해줄 중요한 근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연 이 갑옷이 백제의 것인가 아니면 당의 것인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갑옷에 쓰여진 명문인데요. 정관 19년, 즉 서기 645년이라는 절대연대를 표시하고 있는 당태종의 연호를 과연 백제가 사용했을까요? 명문만으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갑옷을 깨울 차례입니다. 발굴은 빗속에서도 계속됐다. 유물이 노출된 상황에서 물이 고이면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발굴단은 유족의 구획을 나누어 유물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가며 발굴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00개가 넘는 갑옷 조각이 흩어진 채 드러났다.
갑옷 한 벌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게 굉장히 고급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근데 이제 찰갑이라고 해서 찰갑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출토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쇠갑옷은 그러니까 이제 철갑주는 좀 이제 출토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양도 많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갑옷이 1400년 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표면의 칠 때문이다. 발굴된 갑옷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있다. 천천히. 유물이 있는 층을 흙재 떠서 옮겨놓고 수분 증발을 막아가며 보존하고 있다. 근데 아마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 최소한 그건 안 되더라도 보시면 이게 위 밑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층. 그게 밑에 층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게 이렇게 안쪽에. 연구소에선 명문이 적힌 갑옷 조각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조각은 모두 7개. 명문은 군데군데 식별이 불가능한 글씨를 포함해 모두 20여 자에 이른다. 명문에선 관청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발견됐다. 사람의 성씨인 이자도 보인다. 정확한 연대가 적혀 있어 갑옷의 제작 시기를 추정케 한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표면에 나온 것만 글자가 확인된 것이죠. 엎어진 거라든가 덮여 있는 거 이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글자 숫자가 아마 3분의 1 정도? 검토해만 알게 되겠지만은 5, 60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글자라면 단순하게 이거 누구 소유자 누구다, 제작자 누구다 저건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글자는 칠을 한 바탕 위에 붉은색이 나는 광물질인 진사로 쓴 것으로 보인다. 갑옷은 현재 가죽은 사가 없어지고 양면을 덮었던 칠만 남아 속이 텅 빈 상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지지할 수 있는 가죽 같은 것은 다 없어졌지만 칠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태껏 잘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의 칠은 일반적인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칠보다 훨씬 두껍다. 투과광 현미경으로 칠의 단면을 200배 확대해 보았다. 사람이 입었던 찰갑의 그 칠 단면을 투과광 현미경으로 이제 아까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칠 단면을 보면 제일 두꺼운 곳이 대략 한 0.415mm, 한 0.42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 10개 층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번 이상 칠을 덧발라서 두껍게 덧발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어떤 칠을 바르다 보면 그런 그 요철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뭐 쌀이나 또 찹쌀가루와 같은 그런 그 곡물 가루를 칠에 섞어서 메꿈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는 그런 고래, 그러니까 그 동물의 뼈가루를 칠에 섞은 고래로 메꿈 작업을 해가면서 여러 번 중첩해서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옷엔 어떤 칠을 한 것일까?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엔 조선시대 만들어진 가죽 갑옷이 보관돼 있다.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직접 입었던 갑옷으로 알려져 있다. 갑옷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갑옷은 가죽 조각을 가죽끈으로 연결해 만들었다. 갑옷의 표면엔 오칠을 해 일종의 코팅 처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옷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제이자 뭐 방부제이자
나무에도 칠하고 목기에도 칠하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가죽 찰갑의 한 오칠은 천연 재료인 가죽의 부식을 막아 400년 넘게 그 원형을 유지하게 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려 의장성 또한 갖추고 있었다. 갑옷에 오칠을 한 이에는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세기 전후 낭낭 유적에서 발굴된 가죽 찰갑편. 표면에 오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고 칠을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가죽은 굉장히 유연한 재료긴 합니다만 그 강성 같은 것들 또는 경도 같은 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재료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쇠찰겁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그 가죽만 갖고는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죽들을 얇게 여러 개 중첩시키고 또 그 위에다 이제 칠을 두껍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금속으로 만든 찰갑의 어떤 버금가는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개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관 19년, 즉 645년 당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산성의 갑옷에도 오칠을 했을까? 칠 연구가인 칭화대 미술학부의 샹강 교수. 그는 정관 19년과 관련해 제작진에게 흥미로운 기록을 제시했다. 太宗遣使于百济国中采取金漆，用涂铁甲。 북송시대 백과사전인 책부원귀. 이 책에 공산성 갑옷에 기록된 바로 그 정관 19년 당시 일어난 칠 관련 사건이 기록돼 있다. 在唐太宗的时候，应该是这个中国人使用的金漆，应该是从百济来的。他说呢，用这种黄漆或者叫金漆涂的器物，虽然没有加虽然就是它没有加任何的色料，可是呢，它的效果呢，当年应该是和用黄金是一样的，跟用金粉是一样的。这当年的记录。 책부원귀에 기록된 금칠은 무엇일까? 지난 2006년 발굴된 경주시 황남동 신라시대 추정 유적지. 월성 북편에 위치한 고급 건물의 적심부에서 작은 토기가 발견됐다. 적심부에서 확인되었는데 처음에 이 그 자체가 엿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고 이게 뭔가 특별한 물건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항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릇에 바닥에 눌러붙은 정체불명의 물질. 그것은 마치 홍시처럼 붉으면서도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감의 주성분이 이제 탄닌이니까 탄닌을 저희가 감을 구해서 한번 분석을 했더니 전혀 다른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은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혹시 황칠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수소문 끝에 해남산 황칠을 이제 구했습니다. 구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했더니 한 11개 종류의 그 성분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칠이 확실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만에 실물로 출현한 황칠이었다. 통전에 황칠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다.
황칠은 오직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만 나는 신비의 도료였다. 완도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칠나무가 있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황칠나무는 어린 잎은 세 갈래였다가 자라면서 점차 하나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다. 원래 기존에 가공했던 그런 종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액이 분비돼서 황칠액은 6, 7월에 채취한다. 나무에 상처를 내 수액을 받아낸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에 약간 지금 이런 형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채취하는 건데요. 한 몇 남에 됐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그 칠액, 그 황칠 그 정도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한 황금빛을 띠는 황칠은 아주 적은 양만 생산된다. 보통 한 나무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15g 정도에서 한 20g 정도 그 정도 내외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나무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죠. 아주 잘 분비되는 것이 그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아주 안 나오는 것은 한 2g에서 한 5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황칠은 왕실과 귀족들만이 사용하던 고급 도료였다. 황색을 황제색으로 여기던 중국에선 백제 공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백제 시대 때부터 우리 이쪽 지역의 그 특산품 중에 하나가 황칠이었는데 그 중국으로 그 조공을 바치는 그 양이 늘어나거나 또는 중간 관리들이 그 착취가 심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주로 이제 나무를 자르고 야반도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산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시로 남겼다. 백제의 황칠은 사치품이자 의장성을 살리는 군사용품의 도료로 고대로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 나무에서 채취한 황칠 원액은 망사로 이물질을 걸러내 정제한 후 사용한다. 황칠은 공기와 만나 산화하면 눈부신 황금빛을 낸다. 주로 금속과 나무 등에 바르고 햇볕에 말리면 은은한 금빛으로 변한다. 황칠은 백제의 특산품이자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이었다.